12년 식모살이 수고비치곤 후하네. 응접실을 가득 메운 친척들의 박장대소. 12년을 시아버지 대소변 받으며 산 며느리에게 떨어진 상속은 폐차 직전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전부였습니다. 신우이는 50억 현금과 평창동 대저택을 통째로 가져갔지요. 그 자리에서 박수까지 쳤다지 뭡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며칠 뒤 50억을 받아든 신우이는 맨발로 며느리의 단칸방 문을 두드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창동 대저택 정문엔 검은 세단 5대가 들이닥쳤지요. 50억은 상속이 아니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 폐차 직전 경차 트렁크 안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한 변호사가 며느리의 귀에 대고 속삭인 그 한마디가 12년 인생을 통째로 뒤집어 놓습니다. 꼭 폐차 전에 트렁크를 열어보세요. 그날 새벽 3시 변두리 폐차장 정문 앞에서 시작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지요. 폐차장 새벽 3시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변두리 폐차장 정문 앞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시동이 꺼진 채 멈춰 섰지요. 운전석엔 48 정수경이 두 손으로 핸들을 부여잡고 이마를 묶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여보, 저 어떡해요? 수경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셈이었지요. 조수석엔 시아버지 강 회장의 영정사진 한 장이 비스듬히 누워 있었어요. 바로 그날 오후 49제가 끝난 평창동 대저택의 응접실에서 유언장이 열린 참이었으니까요.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언니, 운전 조심해. 그 차 브레이크 약하대. 신우이 강혜린이 비웃듯 던진 한마디. 그 한마디가 아직도 수경의 귓가에 박혀 떠나지 않더군요. 12년을 꼬박 시아버지 대소변을 받으며 산 사람에게 남겨진 것은 차고에 세워져 있던 2008년식 낡은 경차 한 대가 전부였어요. 신우이는 50억 현금과 평창동 자택 전부를 가져갔지요. 친척들은 그 자리에서 박수까지 쳤으니 그 광경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었을까요? 12년 식모살이 수고비치곤 후하네. 사촌 시아주버니 강만수가 박장대소를 터뜨린 것도 바로 그 자리에서였습니다. 수경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변호사가 건넨 차 키와 명함 한 장만 받아들고 곧장 그 집을 나와 폐차장으로 차를 몰았던 겁니다. 백미러 너머로 검은 헤드라이트 한 쌍이 멀찍이 멈춰 서 있었지요. 그러나 수경은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콘솔 박스를 여는 그녀의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군요. 변호사가 따로 건넨 명함 한 장이 손끝에 잡혔어요. 이건 변호사가 준 거였지. 명함 모서리가 땀에 젖어 흐물거리고 있었습니다. 뒷면을 뒤집어 본 수경의 눈이 잠깐 멈췄어요. 거기엔 단 한 줄이 적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꼭 폐차 전에 트렁크를 열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수경이 차 문을 천천히 밀고 내렸습니다. 신발 밑창에 폐차장 기름이 끈적하게 달라붙는 게 느껴졌지요.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그 한 줄짜리 메모가 12년 인생을 통째로 뒤집을 열쇠가 될 줄은요. 트렁크가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 하나가 놓여 있더군요. 손잡이엔 시아버지 강 회장의 이니셜이 금실로 새겨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수경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뭐예요? 손가락이 잠금장치 위에서 멈춰 섰지요. 가방 옆구리로 누런 봉투 하나가 삐죽 새어 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봉투 겉면을 보는 순간 수경의 손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친필이 분명했지요. 수경아, 미안하다.
글씨 끝이 떨려 있는 그 5글자. 12년 동안 손이 굳어가던 그 노인이 마지막 힘을 다해 눌러 쓴 글씨였어요. 아버님, 왜 저한테? 수경의 무릎이 폐차장 흙바닥 위로 꺾였습니다. 무릎이 닿은 자리에 찬 이슬이 번져갔지요.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흐느꼈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이 그 폐차장 새벽 공기에 한꺼번에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멀리서 또 다른 차의 엔진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경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방 잠금 장치를 두 손으로 천천히 눌렀지요.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폐차장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가방 안쪽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무게를 실어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느껴졌어요. 두툼한 서류 뭉치, 검은 USB 한 개, 그리고 또 다른 봉인된 봉투 한 장. 수경의 눈이 점점 커졌지요. 이게 다 뭐야?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군요. 첫 장면 위에 굵은 도장이 찍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빌딩 등기부 등본. 등기부 소유주 칸에 박힌 세 글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정수경. 그 아래 적힌 공시지가는 380억이었지요. 수경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12년 전 그날 밤이 마치 어제 일처럼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왼손으로 그녀의 손바닥에 작은 차고 열쇠 하나를 꼭 쥐어주던 바로 그날 밤의 일이었습니다. 12년 전 봄이었습니다. 평창동 강 회장의 대저택 응접실엔 향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결혼식을 치른 지 사흘 만이었어요. 신혼의 단꿈이 채 가시기도 전에 수경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남편 강현우의 영정이었어요. 결혼식 다음 날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였지요. 신호 위반 차량이 측면을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수경의 손가락이 향로를 떨며 잡았어요. 향 연기가 그녀의 얼굴을 가렸다 흩어졌다 했지요. 친척들이 둘러앉아 혀를 차고 있더군요. 젊은 색시가 무슨 죄야. 세상에. 결혼식 사흘 만이라니 이게 무슨 팔자야. 응접실 한쪽 구석에서 신우이 강혜리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 시간을 확인하는 중이었지요. 캐리어 손잡이엔 명품 브랜드 태그가 흔들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아빠, 저 내일은 꼭 가야 해요. 거기 일이 있어. 그 말 한마디에 강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요. 외아들을 잃은 그 노인의 얼굴이 딸의 그 한마디에 한 번 더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그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입술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강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는 응접실 한가운데서 그대로 쓰러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쿵 하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렸는지요. 친척들이 비명을 질렀지요. 형님, 여보세요, 119죠? 빨리 와주세요. 수경이 가장 먼저 달려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머리를 무릎에 받치고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풀었어요. 강 회장의 한쪽 팔과 다리는 이미 그 자리에서 굳어가고 있었지요. 뇌졸중이었습니다. 병원에 옮겨졌을 때 의사가 휠체어 옆에서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회장님은 이제 보호자가 24시간 곁에 있어야 합니다. 식사도 대소변도 욕창 관리도 전부 사람 손이 필요해요.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겁니다. 각오라는 말이 그렇게 무서운 단어였을까요? 수경은 그제야 그 단어의 무게를 알 것 같았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평창동 저택 현관 앞에 캐리어 2개가 나란히 놓여 있더군요. 신우이 혜린이 막 신발을 신고 있는 참이었습니다. 언니가 며느리잖아. 잘 부탁해. 그러면서 작은 열쇠 하나를 수경에게 던지듯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수경은 처음엔 차고 열쇠인 줄로만 알았지요. 그러나 알고 보니 혜린이 사다 놓은 명품 가방 보관함 열쇠였습니다. 이거 자물쇠야. 내 가방들 손대지 마. 한 개에 몇 천만 원짜리니까. 도장 찍은 듯 입꼬리를 한번 올리더니 혜린은 그대로 캐리어를 끌고 현관을 나섰지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어찌나 크게 울렸는지 그 소리는 12년 동안 수경의 귓가에 그대로 박혀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안방 침대 위 강 회장이 떨리는 왼손으로 베개 밑을 더듬고 있더군요. 수경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굳지 않은 그 한쪽 손이 무언가를 자꾸 찾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아버님, 뭐 필요하세요? 강 회장은 대답을 못했어요. 입술만 떨리고 있었지요. 한참을 더듬던 그 손이 베개 밑에서 마침내 작은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차고 열쇠 하나였어요. 표면엔 숫자 몇 개가 음각되어 있더군요. 차, 고, 입술이 그렇게 떨렸지요. 강 회장이 그 작은 열쇠를 며느리의 손바닥에 꼭 쥐어주는 게 아닙니까? 그러고는 손가락 2개로 그녀의 손등을 2번 두드렸어요. 수경은 그게 무슨 뜻인지 그땐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날 이후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엔 오직 그 두드림만이 대화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미안하다, 2번은 고맙다. 알겠어요, 아버님. 잘 보관할게요. 수경은 그 열쇠를 화장대 서랍 깊숙이 넣고는 자물쇠를 단단히 채웠어요. 거울 속 자기 얼굴이 너무도 낯설어 그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지요. 신혼 사흘에 남편을 잃고 그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 병수발이라니. 이게 무슨 운명이었을까요? 버틸 수 있을까? 그녀는 2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바로 그때 응접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누군가 안으로 들어와 거실 가구를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지요. 톡, 톡, 톡. 마치 값을 매기듯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이 자단목장은 1억은 넘겠는데. 사촌 시아주번이 강만수였어요. 시아버지가 쓰러진 그 다음 날 밤에 벌써 평창동 저택을 한 바퀴 돌아보고 있는 참이었지요. 그가 안방 쪽으로 슬쩍 시선을 던지며 묻더군요. 재수 씨, 올해는 안 계실 거지? 수경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있는 그 안방, 바로 그 옆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강만수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 한마디만 던졌지요. 아버님 살아계십니다, 아주버님. 강만수의 미소가 그제야 굳더군요. 그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응접실을 빠져나갔어요. 수경은 안방 문을 닫고 그제야 손바닥을 천천히 폈지요. 시아버지가 쥐어준 작은 차고 열쇠가 그녀의 손바닥 한가운데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열쇠 하나가 12년 뒤 그녀를 살릴 줄은 정말 누가 알았을까요? 평창동 저택의 12년 전쟁은 그렇게 첫날 밤을 깊이 채워가고 있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평창동 저택 2층 안방엔 이른 아침부터 욕창 연고 냄새가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수경이 시아버지의 등을 조심스럽게 닦고 있는 참이었지요. 손가락 마디마디엔 5년 사이 굳은 살이 두툼하게 박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미음에 전복 넣었어요. 좀 드셔보세요. 수경이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어요. 강 회장의 눈가가 또 한 번 졌더군요. 굳지 않은 그 왼손이
며느리의 손등을 2번 두드리고 있었지요. 5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들만의 신호였습니다. 한 번은 미안하다, 2번은 고맙다. 아버님, 저도요. 매일같이요. 그렇게 말하며 수경이 미음 한 숟가락을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삼키더군요. 두드림이 한 번 더 이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이번엔 그의 손가락이 안방 창밖, 차고 방향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수경은 아직 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저 시아버지가 답답해서 무언가 가리키시는구나. 그렇게만 짐작했을 뿐이었지요. 거실 쪽에서 태블릿이 울렸습니다. 신우이 혜린의 SNS 알림이었어요. 5년이 흘렀어도 그 알림은 거의 매일같이 울리고 있었지요. 이번엔 파리의 명품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더군요. 오늘도 셀프 선물. 힐링. 파리지행. 아빠 덕분. 해시태그가 그렇게 적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진 속 가방은 한눈에 봐도 4천만 원이 넘어 보이는 명품이었어요. 댓글창엔 친구들이 부러움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세상에, 아빠가 정말 잘해주시나 봐. 언니, 행복해 보여서 좋아. 수경은 입꼬리를 한번 비틀더니 그냥 태블릿을 엎어두고 말았습니다. 시아버지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는 사진이었으니까요. 5년째 단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은 딸의 사진을 어떻게 침대 위 그 노인에게 들이밀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형님도 오래 못 가신다는데 저택은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사촌 시아주번이 강만수였지요. 5년째 한 달에 2~3번씩은 평창동에 들러 친척들과 그렇게 모여 앉곤 했어요. 시아버지 안부를 묻는 자리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응접실 가구값을 매기고 차고에 세워둔 차들의 시세를 따져보는 자리였던 셈이지요. 젊은 과부가 5년째 안 나가는 게 수상한 거야. 다른 친척이 코웃음을 치더군요. 그 한마디가 부엌 너머로 흘러들어와 안방 문틈 사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수경이 미음 그릇을 든 채 안방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어요. 손끝이 또 한 번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요. 그녀가 천천히 응접실로 내려갔습니다. 강만수가 그녀를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짐 가방 하나를 거실 한가운데로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재수 씨, 우리도 다 알아. 적당히 챙겨서 나가면 누가 뭐라 해? 그 가방 안엔 수경의 결혼 전 옷까지 몇 벌이 들어 있었지요. 강만수가 어디선가 미리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친척들이 둘러서서 그 광경을 흥미롭게 구경하고 있더군요. 후회할걸. 지금 5천만 원에 깨끗이 정리하면 형님 가시고 나서 한 푼도 못 받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수경은 가방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그러더니 그 가방을 그대로 현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닙니까? 친척들이 하며 따라 일어섰지요. 수경은 가방을 현관 계단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아주버님 가방이신 것 같아요. 잘 가져가세요.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그 안엔 5년 동안 차곡차곡 쌓인 무언가가 단단하게 들어 있었지요. 강만수의 입꼬리가 비뚤어지더군요. 그가 헛웃음을 한번 치고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두고 보자고. 재수 씨. 그가 그렇게 말하며 차에 올라탔어요. 친척들도 웅성거리며 따라 나갔지요. 응접실엔 그제야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수경은 다리가 풀려 거실 소파 모서리에 손을 짚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모욕 앞에서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입을 열지 않은 셈이었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수경이 안방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강 회장이 떨리는 왼손으로 다시 베개 밑을 더듬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5년 전 그날 밤과 똑같은 동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있었지요. 아버님, 잠깐만요. 수경이 대신 베개 밑으로 손을 넣었어요. 손끝에 두툼한 무언가가 잡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누런 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 겉면엔 또렷한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12년 뒤에 열어라. 수경이 봉투를 두 손으로 들고 시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강 회장이 안간힘을 다해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아직은 아니라는 뜻이었지요. 두꺼운 봉인 도장이 봉투 정중앙에 찍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12년 뒤요? 아버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강 회장은 대답을 못했어요. 그저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두 번 두드릴 뿐이었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두 번씩 두 번. 수경의 눈가가 시큰해지더군요. 알겠어요, 아버님. 그날까지 살아주세요. 약속이에요. 그녀는 봉투를 다시 베개 밑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봉투에서 희미한 잉크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을 위한 약속인지 그땐 정말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강 회장이 마지막 힘으로 입술을 한 번 더 떼었습니다. 수경아, 차, 트렁크, 띄엄띄엄 새어나오는 그 한마디였어요. 그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창밖, 차고 방향을 가리키더군요. 수경은 시아버지의 손을 이불 안에 가만히 넣어드렸습니다. 알겠어요. 차요. 차고에 있는 그 차 말씀이시죠? 그녀는 그렇게만 알아들었지요. 그 한마디가 7년 뒤 그녀를 폐차장 새벽으로 이끌게 될 줄을 그땐 누가 알았을까요? 창밖 어디선가 신우이 혜린의 SNS 알림 소리가 또 한 번 짧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경이 그 봉투를 다시 베개 밑 깊숙이 넣어들인 그날 밤으로부터 어느덧 7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의 호흡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어요. 12년째 봄, 평창동 저택 안방의 형광등이 그날따라 흐릿하게 깜빡이고 있었지요. 새벽 4시였습니다. 수경이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는 참이었어요. 12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러들인 그 자장가였지요. 아버님, 편히 가세요. 이제는요. 그녀의 눈물이 시아버지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그 한 방울 한 방울에 다 담겨 있는 셈이었지요. 강 회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그녀를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아주 살짝, 정말 아주 살짝 올라가는 게 보이더군요. 그의 굳은 손이 한 번 더 그녀의 손등을 두드렸지요. 2번이었습니다. 고맙다. 12년 동안의 모든 감사가 그 2번의 두드림에 다 들어있는 셈이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시계가 새벽 4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지요. 수경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시아버지의 손이 천천히 식어가는 게 그녀의 손바닥에 그대로 전해지더군요. 베개 밑에 7년째 잠들어 있던 그 누런 봉투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12년 뒤에 열어라. 시아버지가 5년 전 그날 밤 가로졌던 고개. 그 의미를 이제야 조금은 알 것도 같았지요. 그러나 그게 무엇을 향한 것인지는 수경도 아직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장례식장 입구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강 회장의 사회적 위치가 위치였으니 조문객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지요. 카메라 플래시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검은 베일을 쓴 한 여자가 등장하더군요. 12년 만의 등장이었습니다. 아빠,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신우이 강혜린이었지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어깨를 들썩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둘러쌌어요.
베일 아래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챘을 겁니다. 그녀의 입꼬리가 베일 아래에서 분명히 한번 올라가 있었지요. 수경은 빈소 한쪽에서 조용히 절을 받고 있었어요. 친척들의 시선은 모두 혜린에게 쏠려 있는 상태였지요. 사촌 시아주번이 강만수가 혜린의 어깨를 두드리며 큰 소리로 말하더군요. 고생했다, 우리 아가씨. 그 먼 데서 와서 아빠가 너 기다리셨을 거야.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병문안 오지 않은 딸에게 그런 말이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던지요. 5년 전 그 응접실에서 짐 가방을 던지던 그 손이 지금은 혜린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수경은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12년의 무게는 그런 자리에서 굳이 자랑할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빈소 뒤편 복도에서 한 낯선 남자가 수경을 조용히 부르더군요. 검은 양복에 단정한 안경을 쓴 처음 보는 변호사였어요. 사모님, 잠시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명함 한 장을 건넸지요. 평창동 자택의 고문 변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듣는 법무법인 이름이 그 위에 적혀 있었어요. 회장님이 12년 전부터 따로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수경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지요. 12년 전부터 라는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을 쿵 내려치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차고 열쇠를 쥐어주던 그날 밤이 그녀의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지요. 변호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가 목소리를 한층 낮추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49제 끝나기 전엔 절대로 그 차를 폐차하지 마세요. 그 차요? 무슨 차요? 차고에 세워둔 그 차 말씀이신가요? 수경이 되물었지만 변호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단단한 눈빛으로 그녀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빈소 안쪽으로 사라지더군요. 명함의 모서리가 그녀의 손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수경의 손바닥엔 그날도 그 차고 열쇠가 함께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재수 씨, 친척들 모였어요. 합의 좀 봅시다. 강만수였지요. 응접실 쪽에서 친척 15명이 둘러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49제도 지나지 않은 빈소에서 벌써 재산 분할 이야기가 시작된 셈이었습니다. 수경이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식탁 한가운데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더군요. 강만수가 그 서류를 그녀 앞으로 천천히 밀어냈어요. 상속포 기각서야. 도장만 찍으면 위자료 5천은 챙겨줄게. 안 찍으면 한 푼도 없어. 서류 위엔 이미 빨간 인주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혜린이 옆에서 입꼬리를 올리며 거들더군요. 언니, 그 정도면 후한 거야. 12년 수고했잖아. 12년 수고. 그 한마디가 5천만 원으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지요. 친척 15명의 시선이 수경의 손끝에 쏠려 있었어요. 그녀가 펜을 잡을지 도장을 찍을지 그 결정 하나에 평창동 저택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수경은 천천히 손가락 2개로 그 서류를 자기 앞에서 한 뼘쯤 밀어냈지요. 아버님 49제까진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습니다. 응접실 공기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강만수의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이 여자가 끝까지 12년 식모살이로 한 몫 단단히 챙기겠다 이거지? 식모살이라는 그 한마디가 어찌나 큰 소리로 응접실을 가득 채우던지요. 친척들이 동조하듯 혀를 차고 있었습니다. 혜린도 더는 입꼬리를 올리고 있을 수 없었는지 표정이 잠깐 굳었지요. 그러나 수경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바닥엔 12년 전 시아버지가 쥐어준 그 작은 차고 열쇠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지요. 12년 동안 단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은 그 열쇠였습니다. 그게 그녀를 버티게 한 마지막 끈이었던 셈이지요. 여러분, 49제까진 단 며칠입니다. 그때 다시 모이시면 되지 않겠어요? 수경이 그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그녀는 응접실을 천천히 빠져나왔지요. 등 뒤에서 강만수의 거친 숨소리가 따라붙고 있더군요. 복도 끝 어두운 모퉁이에서 그 변호사가 다시 한번 그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마치 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경은 그제야 어렴풋이 깨달았지요. 시아버지가 12년 전부터 무언가를 차곡차곡 준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요. 베개 밑봉투, 차고 열쇠, 그리고 그 차. 세 개의 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그녀도 아직 알 수가 없는 상태였지요. 49제 날이었어요. 같은 응접실에 그 변호사가 검은 서류 가방을 들고 다시 들어섰습니다. 봉인 도장이 찍힌 유언장 하나를 그가 천천히 식탁 위에 올려놓더군요. 도장 위엔 강 회장의 친필 서명이 선명했어요. 12년의 침묵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지요. 봉인 도장이 천천히 뜯기는 소리가 응접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변호사의 손끝이 종이 위를 한번 쓸어내렸어요. 친척 15명의 시선이 그 한 장의 종이에 못 박힌 듯 멈춰 있었지요. 강만수가 침을 한번 꿀꺽 삼키더군요. 강 회장님 유언장을 개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첫 줄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했지요. 12년의 결말이 그 한 줄에 다 담겨 있는 셈이었습니다. 전 재산 50억 원과 평창동 자택은 외동딸 강혜린에게 상속한다. 응접실에 박수가 터졌어요. 짝짝짝. 친척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손뼉을 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혜린이 두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끼는 척하더군요. 아빠,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수경의 시선은 박수치는 친척들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머물러 있었어요. 변호사가 그녀를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군요. 첫 줄에서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그녀만은 웃지 않았지요. 변호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줄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정수경에게는 응접실이 정적에 잠겼어요. 친척들의 박수 소리가 일제히 멎었지요. 모두의 시선이 이번엔 변호사의 입으로 향했습니다. 차고에 있는 2008년식 경차 한 대를 남긴다. 누군가가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웃음이 신호라도 된 듯 응접실 곳곳에서 기가 막힌다는 듯한 숨소리가 새어나왔지요. 강만수가 박장대소를 터뜨리더군요. 12년 식모살이 수고비치곤 후하네. 차 한 대라니. 친척들이 웃음을 따라 터뜨렸습니다. 혜린의 어깨가 그제야 안도하듯 풀어지더군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경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어요. 언니, 운전 조심해. 그 차 브레이크 약하대. 입꼬리가 비틀려 올라가는 그 미소를 수경은 똑바로 마주봤지요. 모욕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더 깊이 박히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경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는 모습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수경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변호사가 그녀에게 차 키와 명함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따로 건넸습니다. 꼭 폐차 전에 트렁크를 열어보세요.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어요. 그가 그 한마디를 다시 한번 강조하듯 그녀의 눈을 들여다봤지요.
변호사의 눈빛엔 안도와 결의가 동시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12년의 비밀로 향하는 열쇠. 수경의 손바닥에 그 차 키가 닿는 순간 묵직한 무언가가 그녀의 가슴 밑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차고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웠지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고 문이 끼익 하는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그 안엔 정말로 12년 된 낡은 경차 한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더군요. 아버님, 이 차로 어디로 가요? 수경이 운전석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시동이 한 번에 걸리지 않더군요. 키를 두 번째로 돌렸을 때 그제야 엔진이 거칠게 깨어났어요. 백미러를 통해 차고 입구를 보니 강만수가 비웃음을 머금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보였지요. 수경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가 평창동 저택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에도 강만수와 친척들의 웃음소리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12년이 그렇게 무너지는 소리였지요. 그날 밤 도로 위엔 그녀의 차만 외롭게 달리고 있었어요.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변호사의 그 한마디가 내내 귓가를 맴돌고 있었지요. 꼭 폐차 전에, 꼭 폐차 전에. 손바닥의 차 키가 뜨겁게 느껴지더군요. 12년 전 시아버지가 쥐어준 그 차고 열쇠와 오늘 변호사가 건넨 이 차 키. 두 개의 열쇠가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묘하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 그제야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지요. 수경은 그날 밤 곧장 폐차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더는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변호사의 그 한마디 때문에 폐차 직전에 트렁크를 한 번은 꼭 열어봐야만 했지요. 12년이 무너진 그 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약속. 그 약속이 그녀를 폐차장으로 이끌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폐차장 새벽 3시, 그녀가 트렁크를 천천히 열었지요. 묵직한 서류 가방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손잡이엔 시아버지의 이니셜이 12년 전과 똑같이 빛나고 있더군요. 가방 옆구리로 누런 봉투가 삐죽 새어 나와 있는 것까지 모든 게 시아버지의 친필 그대로였습니다. 그 가방 안에서 380억짜리 등기부 한 장을 발견한 것이 바로 그 새벽이었지요. 수경이 다시 사무실 형광등 아래로 그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갔어요. 폐차장 사무실 한쪽에 낡은 책상이 하나 놓여 있더군요. 그녀가 가방을 그 위에 천천히 펼쳤습니다. 첫 장은 강 회장의 친필 편지였지요. 수경아, 미안하다. 모든 걸 너에게 떠넘긴 12년이었다. 떨리는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는 그 편지였어요. 수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시아버지의 진짜 목소리가 그 종이 위에서 천천히 깨어나고 있는 것 같았지요. 다음 줄을 읽는 순간 그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혜린이는 3년 전부터 사채업자에게 내 재산을 담보로 잡혔다. 수경이 입을 틀어막았어요. 50억은 미끼다. 그 돈은 곧 사채업자 손에 넘어가도록 설계해뒀다. 그 다음 줄이 그녀의 눈에 꽂혔지요. 편지지가 그녀의 손 안에서 구겨지고 있었습니다. 응접실에서 박수를 치던 친척들의 얼굴이 그녀의 머릿속에 한꺼번에 스쳐가더군요. 50억은 상속이 아니라 함정이었어요. 두 번째 서류는 강남 빌딩 등기부 등본이었지요. 시가 380억. 소유주 칸엔 이미 정수경, 세 글자가 도장으로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전 일은 정확히 12년 전 강 회장이 쓰러진 다음 날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첫날부터 며느리를 점 찍어두고 계셨던 셈입니다. 세 번째는 차명으로 운영해온 제약회사 지분 양도서였지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재단 이사장 임명장이 그녀의 눈앞에 놓이더군요. 그녀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정수경 이사장. 수경이 임명장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12년의 시간은 빈손이 아니었지요. 임명장 하단엔 강 회장의 친필 서명이 선명했어요. 그녀의 눈물이 그 서명 위로 한 방울 천천히 떨어지더군요.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검은 USB 한 개가 슬그머니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수경이 그것을 사무실 노트북에 천천히 꽂았어요. 화면이 잠깐 깜빡이더니 영상 한 편이 재생되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까? 휠체어에 앉은 강 회장이 카메라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고 있었지요. 수경아, 나야. 영상 속 강 회장의 얼굴이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지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 눈빛엔 12년 동안 안방에서는 좀처럼 보이지 않던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수경이 노트북 화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앉았습니다. 폐차장 사무실의 형광등이 그녀의 머리 위에서 한 번 더 깜빡이고 있었지요. 수경아, 내가 이 영상을 남기는 건 너에게 사과 한마디를 남기기 위해서다. 영상 속 그의 손이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흔들렸어요. 굳지 않은 그 왼손이었지요. 수경의 눈에서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러내리더군요. 그녀가 12년 동안 매일같이 잡아온 그 손이었으니까요. 너에게 12년의 짐을 지운 건 내가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그건 내 선택이었다. 영상 속 강 회장이 잠깐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카메라 뒤편에서 안방의 익숙한 시계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오더군요. 똑딱 똑딱. 12년 동안 수경의 새벽을 함께 보낸 그 시계였지요. 내가 쓰러진 그날 밤, 너에게 차고 열쇠를 쥐어준 그 순간부터 모든 건 시작됐다. 수경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호주머니로 향했습니다. 12년 동안 단 하루도 손에서 놓지 않은 그 작은 차고 열쇠가 거기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손가락 끝으로 그 열쇠를 만지자 시아버지의 떨리던 손이 그녀의 손바닥에 다시 닿는 것만 같더군요. 내 외동딸 혜린이는 어릴 때부터 욕심이 많은 아이였다. 사랑이 부족해서 그랬다고 변명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어른이 된 그 아이는 결국 사체에 손을 댔다. 영상 속 그가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부끄러움이 그 화면을 통해 그대로 전해지고 있었지요. 3년 전부터 혜린이는 내 명의의 재산을 담보로 빚을 끌어다 쓰기 시작했다. 사채업자들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다. 수경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응접실에서 박수를 치며 50억을 부러워하던 친척들의 얼굴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오르더군요. 그 50억의 정체가 이제는 너무도 또렷하게 보이고 있었지요. 50억은 믿기다. 그 돈은 그리고 평창동 자택은 내가 죽는 그 순간 사채업자들에게 곧장 넘어가도록 모든 절차를 미리 짜놓았다. 영상 속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미안하다, 혜린아. 그러나 이게 너를 살리는 마지막 길이었다. 수경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미운 딸을 향해 던진 마지막 사랑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요. 50억과 평창동 자택을 그 자리에서 통째로 뺏기고 나서야 혜리는 비로소 빚의 무게에서 풀려나게 되는 셈이었지요. 영상 속 강 회장의 시선이 다시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어요. 그가 입을 열기 전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경아, 너에게는 다른 길을 마련해 두었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차분해졌지요. 12년 전 그날 밤, 내가 너에게 쥐어준 그 차고 열쇠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다. 그날부터 나는 내 모든 진짜 재산을 너의 명의로 차곡차곡 옮겨놓기 시작했다.
수경이 책상 위 등기부 등본을 다시 한번 내려다봤어요. 강남구 역삼동 빌딩, 시가 380억. 소유주 정수경. 이전 일이 정확히 12년 전 그날이었지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그 다음 날 굳지 않은 그 왼손으로 도장을 찍으셨던 셈입니다. 너는 12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른 채로 나를 돌봤다. 모르는 채로 사랑한 그 12년이 너의 진짜 자격이 되었다. 사람들은 너를 며느리라 불렀지만 나는 너를 내 진짜 자식으로 여겼다. 영상 속 그의 눈가가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수경의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고 있었지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한마디였습니다. 진짜 자식? 그 세 글자가 그녀의 가슴에 깊이 박히는 순간이었어요. 차명으로 운영해온 제약회사, 강남의 빌딩,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세운 재단. 그 모든 것의 정식 주인은 12년 전부터 너였다. 영상 속 강 회장이 잠깐 미소를 지었지요. 그 미소가 어찌나 평온했던지 수경은 그제야 시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짓던 그 입꼬리의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수경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가 카메라를 향해 손을 내미는 신용을 했지요. 혜린이가 빚쟁이들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나면 그 아이는 분명 너를 찾아갈 거다. 화장이 다 지워진 그 얼굴로 너의 문 앞에 무릎을 꿇을 거다. 영상 속 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아이를 한 번만 안아줘라. 미운 짓을 다 했지만 그 아이도 결국 내 딸이다. 수경의 손이 다시 한번 호주머니에 차고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12년 동안 그 열쇠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를 이제는 너무도 또렷하게 알 것 같았지요. 너에게 12년의 짐을 지운 건 내가 아니라 운명이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마. 그건 내 욕심이었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욕심. 그 욕심에 너를 이용한 12년이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영상이 천천히 까맣게 꺼졌어요. 사무실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지요. 수경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흐느꼈습니다. 아버님, 왜 저한테만, 왜 12년 동안 한마디도. 그녀의 눈물이 키보드 위로 뚝뚝 떨어지더군요. 12년 동안 듣지 못한 한마디.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가슴 밑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사무실 창밖에선 첫 새벽빛이 어슴풀에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수경이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책상 위 서류 가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더군요. 가방 바닥 한 구석에서 그녀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가 슬그머니 미끄러져 나오고 있었어요. 또 다른 누런 봉투 한 장이었지요. 봉투 겉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혜린이를 살릴 마지막 카드. 봉인 도장이 12년 전 그날 밤 베개 밑 봉투에 그 도장과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시아버지의 설계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었던 셈이지요. 수경이 떨리는 손으로 그 마지막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한 장과 또 다른 등기부 사본 한 장이었지요. 수경이 등기부부터 천천히 펼쳐들었습니다. 강남 빌딩 1층 상가 한 칸이 강혜린의 이름으로 또렷이 등기되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소유주 강혜린. 수경이 그 이름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등기부엔 작은 카페 영업권 서류까지 함께 첨부되어 있었지요. 망나니 같은 딸도 시아버지는 끝내버리지 못하셨던 셈입니다. 수경이 다음으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빛이 바랜 사진 속엔 30대의 강 회장과 어린 혜린이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놀이공원이었지요. 회전목마가 두 사람의 뒤편에서
흐릿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 시아버지의 친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도 결국 내 딸이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글씨가 떨리지 않은 게 보이더군요. 손이 굳기 한참 전 시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미리 적어두신 글씨였지요. 수경의 눈물이 그 사진 위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아버님. 수경이 사진을 두 손으로 가만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시아버지의 젊은 얼굴이 그렇게 그녀의 품 안에 안기더군요. 일주일이 흘렀어요. 평창동 저택 정문 앞에 검은 세단 5대가 줄지어 멈춰섰지요. 차에서 내린 사내들의 손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강혜린 씨, 50억 어디 갔어? 쇠파이프가 평창동 저택의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지요. 미끼는 던져졌고 진짜 사냥꾼들이 나타난 셈입니다. 정문 앞 명패엔 이미 새 소유주 이름이 박혀 있더군요. 평창동 자택의 등기부도 그 사이 사채업자 명의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어요. 응접실 안. 혜린이 소파 위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지요. 바닥엔 그녀의 명품 가방이 짓밟히듯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화장이 다 지워진 그녀의 얼굴은 12년 동안 SNS에 올리던 그 얼굴이 아니었지요. 50억은 상속이 아니라 12년 만에 청구된 빚이었다는 사실. 혜린이 그제야 그 진실 앞에 마주 서 있는 셈이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강만수가 혜린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50억이 어떻게 하루 만에 사라져? 너 우리 다 속인 거야?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응접실을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혜린이 강만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삼촌, 그 돈은 처음부터 제게 아니었어요. 그제야 친척들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모이더군요. 12년 동안 비웃음을 받아온 그 며느리에게로 말이지요. 그러나 응접실 한가운데 수경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평창동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이었지요. 변두리 단칸방의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수경이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인터폰 화면 안엔 혜린이 캐리어 하나 없이 맨몸으로 서 있는 게 보이더군요. 화장이 다 지워진 그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의 것이었지요. 그녀의 손엔 명품 시계 대신 사채업자가 던지고 간 차용증 한 장이 구겨진 채 들려 있었어요. 언니, 살려줘.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한마디. 12년 만에 시누이가 며느리에게 머리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혜린의 무릎이 풀려 단칸방 문 앞에 그대로 주저앉더군요. 수경이 천천히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녀의 표정엔 분노도 통쾌함도 없었지요. 그저 12년 전 시아버지가 그녀에게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눈빛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들어와. 우선 좀 앉아. 식탁 위엔 따뜻한 미역국 한 그릇이 김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혜린이 그 미역국 앞에 앉아 그제야 어깨를 떨기 시작했어요. 12년 동안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은 진짜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리더군요. 수경이 식탁 위에 무언가를 천천히 올려놓았어요. 강혜린 명의 상가 등기부 사본이었지요. 그리고 그 위에 30대 강 회장과 어린 혜린이 함께 찍힌 사진 한 장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언니? 혜린의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사진을 집어든 그녀의 눈동자가 사진 속 어린 자신을 한참이나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회전목마, 아빠의 손, 그리고 그녀가 잊고 있던 어떤 봄날의 햇살이 그 사진 한 장 안에
다 담겨 있었지요. 아버님이 너 살리라고 남기신 거야. 미운 짓을 다 했지만 그래도 결국 당신 딸이라고 하시면서 수경이 사진 뒷면을 천천히 뒤집어 혜린에게 보여줬습니다. 강 회장의 친필이 거기 또렷이 적혀 있더군요. 이 아이도 결국 내 딸이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라. 혜린의 입에서 외마디 비명 같은 흐느낌이 새어나왔어요. 그녀가 사진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그 자리에서 무너졌지요. 아빠, 아빠, 미안해요. 한 번만, 한 번만. 12년 동안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은 그 두 글자였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가 단칸방의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수경이 혜린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녀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기 시작했지요. 12년의 모욕도 한 그릇의 미역국 앞에선 무너지는 법이었어요. 혜린이 미역국 그릇을 두 손으로 끌어안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습니다. 수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그저 시아버지가 12년 동안 그녀에게 보내던 그 두드림을 이제는 자기 손가락으로 혜린의 등에 가만히 전해주고 있을 뿐이었어요. 한 번은 미안하다. 두 번은 고맙다. 단칸방 창밖으로 목련 한 송이가 마지막 꽃잎을 천천히 떨구고 있더군요. 12년 전 평창동 안방의 그 봄날 같은 풍경이었지요. 시아버지의 마지막 설계는 그렇게 두 여자의 화해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강남의 한 신축 건물 앞에 새 현수막이 봄바람을 받으며 펄럭이고 있었어요. 간병 가족지원센터 개관식, 그렇게 적힌 현수막이었지요. 그 아래엔 굵은 글씨로 한 사람의 이름이 박혀 있더군요. 이사장 정수경. 12년을 평창동 안방에서 보낸 그 며느리가 한 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그 자리에 서 있는 셈이었어요. 사람들의 박수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경이 단상 위로 천천히 올라가더군요. 그녀의 손엔 시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센터 입구 한쪽엔 작은 기념벽이 단정하게 세워져 있었지요. 12년 동안 가족을 간병해온 보호자들의 이름이 그 벽에 한 명 한 명 새겨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벽 가장 첫 줄엔 이런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시간을 견딘 모든 며느리, 모든 딸, 모든 보호자에게. 정문 앞엔 그 낡은 경차가 그대로 전시되어 있었지요. 폐차장으로 향하던 그 새벽의 모습 그대로 먼지 한 톨 닦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놓여 있더군요. 트렁크는 살짝 열린 상태였습니다. 명패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어요. 12년을 버틴 사람만이 아는 무게. 지나가던 한 노부부가 그 명패 앞에서 한참 동안 멈춰 서 있더군요. 노인이 옆에 선 아내의 손을 가만히 한 번 잡는 게 보였어요. 명패의 그 한 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평생 입에 담지 못한 한마디를 대신해주고 있는 셈이었지요. 단상 위로 한 여자가 천천히 올라가더군요. 머리는 단정히 하나로 묶었고 손엔 명품 백 대신 자료집 한 권이 들려 있었어요. 강혜린이었지요. 그녀의 명찰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센터 자원봉사자 강혜린. 마이크를 잡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객석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 모습을 향하더군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자격은 저에게 없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지요. 12년 만에 강혜린이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진심을 말하고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눈가에 마스카라가 살짝 번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아버지를 지킨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 언니였습니다. 혜린이 객석 한쪽을 향해 천천히 손을 들어 가리켰어요. 카메라가 그쪽을 비추자 객석 가장 앞줄에 앉아있던 수경의 모습이
화면에 잡히더군요. 수경은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요. 저는 12년 동안 아빠의 SNS 자랑거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아빠를 안고 닦고 먹여드린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혜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그 12년의 한 모서리만이라도 갚으며 살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한두 번 울리더니 천천히 큰 박수로 번져나가더군요. 한마디 사과로는 12년의 시간을 다 채울 수 없는 법이었어요. 그러나 그 첫 한마디가 없으면 시간은 영원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을 겁니다. 수경이 단상 뒤편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엔 시아버지의 친필 편지가 여전히 쥐어져 있었어요. 그녀가 그 편지를 가슴에 한번 가만히 갖다 댔습니다. 아버님, 보고 계세요? 그녀의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리더군요. 단상 뒤편에서 그 변호사가 조용히 고개를 한번 숙이고 있었어요. 12년 전부터 시아버지의 모든 설계를 함께 짊어진 그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보내오고 있었지요. 개관식이 끝난 저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정문 앞엔 노을이 길게 깔리고 있었어요. 수경이 홀로 그 낡은 경차의 운전석에 천천히 앉았지요. 시동을 걸지 않은 채 그저 백미러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조수석엔 시아버지의 영정사진 한 장이 그대로 놓여 있는 게 보이더군요. 12년 동안 그녀의 새벽을 함께 지킨 그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그 빈 조수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자리였습니다. 창밖으로 목련 한 송이가 또 한 번 천천히 지더군요. 12년 전 그날처럼 말이에요. 수경이 운전석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지요. 손바닥엔 12년 전 시아버지가 쥐어준 그 작은 차고 열쇠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열쇠 표면의 음각이 그녀의 송금과 똑같은 자리에 달아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이 그 작은 열쇠 위에 그렇게 새겨져 있는 셈이었지요. 어떤 이별은 12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법이었어요. 저 멀리서 한 여자가 작은 보온병을 들고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이더군요. 강혜린이었지요. 그녀의 손엔 단칸방에서 끓여온 미역국 한 통이 따뜻한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언니, 한 그릇 더 가져왔어요. 식기 전에 드세요. 혜린의 목소리가 노을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수경이 그제야 천천히 차문을 열었지요. 두 여자가 그 낡은 경차에 나란히 앉기 시작했습니다. 12년의 끝에서 그제야 같은 자리에 함께 앉게 된 두 사람이었어요. 언니, 12년 동안 못한 말이 너무 많아요. 혜린이 무릎 위에 보온병을 가만히 올려두며 입을 열더군요. 천천히 해도 돼. 우린 이제 시간이 많잖아. 수경이 혜린의 어깨를 한번 가만히 두드려줬어요. 손가락이 두 번이었지요. 한 번은 미안하다, 두 번은 고맙다. 시아버지가 12년 동안 그녀에게 남긴 그 신호를 이제는 그녀가 신우이에게 전해주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차 안의 두 여자 사이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저 미역국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차창 안에서 천천히 흩어지고 있었지요. 노을이 그 차 위로 길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조수석 한쪽에 놓여 있던 시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그 노을빛을 받아 부드럽게 빛나고 있더군요. 사진 속 시아버지의 입꼬리가 마지막 순간 그녀를 향해 짓던 그 미소와 똑같은 모양으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그날 저녁에도 시아버지의 자리는 끝내 비어 있었지요. 12년의 무게는 결국 사랑이라는 이름으로만 견딜 수 있는 것이었나 봅니다. 어쩌면 평창동 안방 그 작은 두드림 두 번이
12년을 지나 한 가족 전체를 다시 살려낸 셈이었지요. 낡은 경차 한 대 위로 봄밤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풍경 소리 한 번이 가만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12년이라는 시간은 결국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무게였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묵묵히 그 짐을 진 정수경 씨, 그리고 미운 짓을 다 했지만 끝내 자식을 버리지 못한 한 아버지의 마음. 평창동 안방에서 매일 밤 오갔던 그 작은 두드림 두 번이 한 가족 전체를 다시 살려낸 셈이지요. 세상엔 박수받지 못한 채 흘러간 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그 노력을 잊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 이 사연이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오신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